안녕하세요. 한국 어디까지 가봤니? 수연쌤이라고 해도 되나? 네. 네. 수연쌤 맞습니다.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이틀 밤새고도 멀쩡하십니다. 그러니까. 반갑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약간 더 잠겨 있어요. 약간 그렇긴 하다. 네. 좀 이렇게 뭐랄까? 그러니까. 소리가 작진 않은데 우리를 걱정하게 만들지 말라고요. 좀 잠겨 있지만 그래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충북 보은을 가지고 왔어요. 아마 저보다 조금 더 윗세대, 이제 네. 80년대 초반생이나 7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은 수학여행으로 그래도 속리산 좀 많이 가봄직하고요. 네. 왜냐면 약간 경주, 그 다음에 뭐 법주사 이 정도면은 옛날에 수학여행 많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저희 세대 때는 또 안 갔거든요. 이쪽으로 전혀. 오. 정말요? 심지어 저는 경주로도 수학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서 저는 수학여행을 다 강원도로만 갔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훨씬 좋지. 아버지 직장 때문에 대구에 살았거든요. 네네네. 그래갖고 6학년 때 대구에서 수학여행을 그리 갔고요. 경주로. 오, 중학교 때 경주로 갔고요. 전학을 서울로 왔어요. 고등학교 때 또 경주로 가더라고. 지겹겠다. 그렇군요. 저는 경주로 가본 적이 없어서 되게 부모님 말고도 이렇게 경주에 대한 추억들이 미디어에 나오거나 갔다는 소식 들으면 되게 부럽고 그랬었는데 역사학과를 가고 나서 경주를 가니까 와 이렇게 좋은 데를 또 학생 때 와봤으면 좋았을 거 이런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하고 서울에서 가신다면 조금 당일치기로 버거운 감이 있지만 1박 2일로 갔다 오기 너무 좋은 곳인 것 같아가지고 한번 오늘 가지고 와봤어요. 법주사가 물론 가장 볼거리가 많은 곳이기도 하지만 보은이라는 곳이 완전 충청도의 내륙에 있기 때문에 자연도 되게 좋고 경북이나 충청도의 이런 내륙 지방에 레포츠들을 많이 설치해 놓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조금 더 유명한 관광 산업을 하는 곳은 사람이 좀 많이 북적북적 되는데 이렇게 관광으로 자주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 있잖아요. 물론 속리산은 이제 등산객들이 많이 오시기는 하지만 그 이외에 이제 평일에 자제분들을 데리고 체험학습 신청해놓고 뭐 1박 2일로 오기가 너무 좋다. 왜냐면 모든 그 레포츠를 정말 계속 즐길 수가 있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바퀴만 돌고 오는 게 원래 규칙이라면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타도 뭐라고 안 하시고 네,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번 보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보은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우리나라 여행을 잘 안 다녀보시는 분들은 보은이 어디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속리산이라고 해서 속리산이 어디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등산에 취미 없고 국내 여행에 취미 없으면 와 진짜 광역시 말고는 알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큰 시 두 개의 이제 오른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청주. 충청북도 청이 있는 청주와 그 밑에 대전광역시의 동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밑에는 충북 옥천군, 그 위에는 괴산군, 또 더 동쪽을 보면은 문경시, 상주시, 김천시. 그러니까 이쪽은 다 경상도잖아요. 충청북도의 자리를 잡고 있는 완전 군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쪽이 또 속리산 국립공원에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다 소백산맥의 땅이잖아요. 일부구나. 아주 높지 않은 산들이 계속 첩첩이 쌓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도 약간 국방으로 좋은 방어 요새의 느낌도 있고 분지 지형이에요 여기도. 그래서 물도 있고 가운데 물 보이시죠? 네. 평야도 있고 아주 옛날에는 자리를 잡고 좀 발전하기 좋았던 곳이다. 네. 이 보은이라는 지역은 또 설명을 드릴 테지만 신라 시대 때 약간 요충지가 다름없었던 네. 저기가 방어선이었나 봐요. 네, 딱 방어선이 백제랑에 딱 갈라지는 선이라고 할까요? 네. 보은군 관광지도를 좀 가지고 왔어요. 이제 여기로 관광 오시는 분들이 속리산 쪽에만 다니셔도 1박 2일 충분히 재밌게 다닐 수 있으시다. 이쪽에 다 관광지가 몰려있기 때문에 다른 쪽 보시면 다 산이잖아요. 네, 사실상
내가 같은 군 안에 옆 동네를 간다고 해도 사실은 또 산 하나를 넘어가야 되고 터널을 타고 가야 되고 약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속리산 관광특구랑 요 가운데 보시면은 삼년산성 왼쪽에 보시면 보은군청 있거든요. 군청 정도부터 속리산까지 정도 위주로 관광을 하면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운데 이제 물도 잘 흐르고 있는 곳이라서 우리나라의 지방의 소도시 잘 볼 수 있는 네. 곳입니다. 조금 여기를 확대해봤거든요. 네. 오늘 저희가 갈 루트는 보은군청 부분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삼년산성, 농경문화관,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여기에 속리산 관광, 이쪽까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택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나라 대부분 좀 오래된 동네는 또 고택들이 많이 있고 많이 관광 상품으로 개발한 것 같아서 굳이 제가 오늘의 코스에는 넣지 않았고요. 여기 아니어도 자연 경관을 볼 곳이 많아요. 그거는 충분히 지자체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추가하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먼저 저희가 오늘 가볼 곳은 보은에 있는 삼년산성이에요. 원래 삼년산성이었는데 보은 삼년산성으로 정식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돌로 쌓은 산성이에요. 오. 이거 신라 때 만든 거예요. 저 당시에 돌로 만든 산성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래서 더 역사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보은 엄청- 하면은 삼년산성부터 보통 가죠. 신라가 그 뒤에 성을 쌓을 때도 거의 다 토성으로 쌓거든요. 그리고 우리 서울에 있는 몽촌토성이나 풍납을 봐도 다 토성이잖아요. 네. 거의 토성으로 쌓는 게 삼국시대에 좀 일반적인데 판석이라고 하던데 잘 쪼개지는 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로로 잘 쪼개지는 돌을 이렇게 가로로 잘 쪼개가지고 쌓은 돌로 쌓은 산성입니다. 이게 지금 연도로 보면 470년에 쌓기 시작을 해서 473년 쌓는데 3년밖에 안 걸렸대요. 오. 그래서 3년산성이라고 네, 불렸다고가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고요. 이제 신라한테는 이쪽이 굉장히 중요한 군사적인 요충지였어요. 이제 물론 비공식적으로는 함락당한 적이 있습니다. 백성들의 난 때문이었나 그런 것 때문에 함락당한 적은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한 번도 외적에 의해서 함락된 적이 없는 요새 내적에 중에 의해서만 함락된 적이 있는. 요새 중에 요새 이거를 쌓았을 당시보단 좀 뒤에 뭐 고려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때도 있었을 테니까요. 신라가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가장 늦게 태어나기도 했고 그렇죠. 또 가장 사실은 힘이 약했죠. 약했잖아요. 네. 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느냐를 분석하면서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이 소백산맥의 완전 동쪽에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따지면 네. 이 소백산맥 산등성이를 보면 2,300m 정도 되는 산이 이렇게 네. 볼록볼록 계속 첩첩이 상중이에요. 네. 그러면 이 적군들의 입장에선 여기까지 오려면 함락 계속 함락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죠, 사실은. 네. 그래서 오히려 공격을 잘해서 잘 된 케이스가 아니고 잘 막아서 삼국을 통일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대요. 그리고 이 성도 사실은 특히 신라가 편하게 살다가 고구려가 갑자기 확 쳐들어왔을 때 그때 위기감을 느끼고 만든 성이거든요. 그리고 이때는 낮에 동맹을 맺었을 때예요. 백제하라고는 좀 우호적인 입장에서 지어든 게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상 이제 신라 입장에서는 낮에 동맹을 맺었을지언정 백제가 자기랑 완전히 같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백제를 잘 막고 고구려도 잘 막기 위해서 만든 산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사 시간에 배웠던 게 기억이 납니다. 4, 5, 6세기 네, 지도 맞아요. 한강 유역을 누가 차지하고 있냐. 맞아요. 제가 일부러 요 사진을 넣은 이유는 이게 산성은 성벽을 뚫기는 좀 힘들어요. 그때 당시에 사람의 체구나 기술상 사실 사람들이 뚫고 지나가는 곳은 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을 어디다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 산성의 힘이 결정되는데 여기 문 쪽을 보시면은 엄청 깊은 골짜기 가장 미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다 모든 게 떨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명이 한꺼번에 밀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다 저렇게 좁은 길을 통해서 한 줄 두 줄로밖에 못 오는 딱 거기다 문을 설치하니 함락이 되기가 힘들죠. 성문부터 이미 그러네. 잘 짜여진 문입니다. 그래서 신라시대의 석성의 축조 기술을 알 수 있고 또 그것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2025년인데 대단한 거다. 1500년을 넘게
유지되어 오고 있는 성의 모습이니 한번 가보시는 것도 그러네. 한번 너무 가볼 좋을 만하겠네요. 것 같습니다. 딱 이거를 보면 여기가 신라였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으신 거죠. 사실 우리가 충북을 신라 땅이었다고 생각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쵸. 늘 우리가 경주 주변에 딱 경북까지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여기가 이제 경북하고 접경지이기 때문에 이쪽도 항상 신라의 영향권 안에 있었던 곳이고 백제와 신라의 중간 부분이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셔도 굉장히 잘 만들어진 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판석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도 알겠네요. 여기를 보시면 뭐 신라뿐만 아니고 고려, 조선 이런 유물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돼요. 그런 거를 미루어 보아 시대를 지나면서 이쪽을 계속 외성으로 뭔가 많이 사용을 사용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게 보면은 좋을 것 같고 특히 이 성이 백제한테는 좀 무서움을 느끼는 성이었다고 해요. 왜냐면 이쪽에서 부여죠. 네. 사비성까지 이틀이면 올 수 있다. 항상 두려움. 그러네, 이거를 그러네. 쌓는 순간부터 이제 백제는 두려움의 시작. 여기를 아무리 침공해서 들어가려고 해도 이쪽 뚫을 수 없는 없고. 곳. 네. 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식으로 치면 대전 지나가면은 바로니까 공주 맞아요. 부여가 맞아요. 근데 또 보은 아까 보시면 알았듯이 바로 남서쪽에 대전이 딱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계룡이 바로 있으니 가기가 너무 가까운 곳이죠. 이 모든 곳이. 그래서 3년산성 한번 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보은을 결정하게 된 계기가 이 농경문화관 때문이었어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저희 이제 과 선배님을 만났는데 뜬금없이 보은을 갔다 왔다 해서 법주사를 다녀왔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아이를 데리고 이 농경문화관을 가는 것 때문에 보은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뭔데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농업 문화에 대한 전시를 해놓은 곳이래요. 그래서 그거를 굳이 여기까지 가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기가 농경문화관 안에 대장간 체험관이 있대요. 지금 이 앞에 보시면 이게 대장간이에요. 네네. 그래서 진짜 쳐가지고 줌을 쳐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틀로 청동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들을 직접 보여주고, 내가 직접 쳐보기도 하고, 또 내가 만든 것들을 가져올 수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봤어요. 너무 재밌겠는 거예요. 나도 너무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모님들 사이에서 핫하대요. 왜냐면 3년산성 같이 구경하고 바로 앞에 대장간 체험마을 와서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청동 제품들, 철기 제품들을 만들었는지를 직접 해볼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이거를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큰 역사 공부가 될 것 같은 거죠. 이거 누가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여기서 만든 거예요? 네, 군에서 이제 만드는 프로그램인 것 같더라고요. 간식비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힘들긴 힘든가 보다. 이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요. 예약제거든요. 이 가족분들이랑 같이 이런 거 체험해보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도 딱 좋다. 오후부터 해가지고 그쵸? 5시. 네. 보통 이제 토요일 날이라고 치면 갔다 오고 해설도 듣고 전통활 싸보고 대장장이 경험하고 그러면은 삼국시대를 경험해보는 거니까요. 전 고구려 군사복을 해주세요. 안 그래도 저 이번에 고구려 마을 갔다 왔거든요. 구리에 거기도 대장간 마을 있잖아요. 근데 건물들이 등급이 지금 다 안 좋게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다 보수공사한다고. 이제 당분간 한 1, 2년간은 못 쓸 것 같아요. 기약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오픈된 다음 알려주십시오. 네. 여기 좀 너무 재밌겠는데? 그쵸. 네. 그래서 이 가족분들이랑 오기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남들이 안 해보는 특별한 체험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공부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 시대에 대한 관심을 엄청 깊게 가지게 되거든요. 그쵸. 그때 만들었던 화살촉. 이제 화살촉이 친구들한테는 달라 보일 거예요. 아마 이제 이거 화살촉 목걸이 같은 걸 만들어 온 걸 봤는데, 이제 박물관을 가서 화살촉을 보면 이게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아니까. 칼도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알고. 맞아. 이런 아프다. 것들을 다. 왜요? 어깨가 아프거든. 알잖아요. 내가 해줄게요. 내가 해줄게. 네, 알아요. 체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농경문화관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여길 가면 거의 1박 2일 코스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저게 반나절인데. 이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학교 다니실 때 역사에 좀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보은 집회라는 말 들어본 적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보통 동학농민운동 하면 황토현 전적지만 생각하시기 때문에 전라북도 쪽이 동학농민운동의 그런 곳 아닌가? 이렇게. 왜냐면 삼례나 그쵸. 예, 그쪽에서 이제 처음 교조신원 운동을 하기도 했으니까요. 동학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동학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동학농민운동은 알지만 동학은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 조선 후기에 서양에서 기독교, 천주교 이런 서양의 종교가 들어옵니다. 맞아요. 근데 이 종교가 학문으로 들어오게 돼요. 학문으로 들어오면서 공부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전파를 시키죠. 이거를 이제 우리는 서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청나라가 또 새로운 서양과의 문물 교류를 통해서 또 받아들였던 학문을 우리나라에 전파한 것을 또 북학이라고 불렀고요. 북쪽에서 온 학문이라고 해서. 그래서 뭐 정약용이라든지 박제가 뭐 박지원 뭐 이런 사람들 다 북학파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서학 공부를 많이 하기도 했고요. 서학이 너무 좋잖아요. 백성들이 봤을 때는. 왜요? 평등을 주장하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자식은 모두가 평등한데 반상이 뭐가 존재할 수가 있으며 왕권이라는 것은 결국 하늘이 부여한 것이다. 그런 이념으로 백성들을 통치했던 기득권층을 완전히 이제 다 뒤집어버리는 학문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 박해를 받았던 거고. 그쵸. 이 상황에서 또 다른 세력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평등 너무 좋고 그런 거 다 너무 좋은 일인데 왜 꼭 서양에서 학문을 가지고 와야 되냐. 우리도 인간은 평등하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 모든 사람이 다 하늘이 될 수 있다. 이걸로 새롭게 종교를 만든 것이 동학입니다. 이 동학을 만든 최재우가 아마 동학을 만든 지 한 4년 만에 처형을 당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종교를 어마어마하게 탄압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조선 후기 자체가 잘 뿌리를 내리고 있지 못하다가 그래도 하층민들 사이에서는 이 종교가 암암리에 계속 펴져나가기 시작을 해요. 1890년대까지 다시 올라옵니다. 동학의 제일 먼저 시작은 1860년대지만 1890년대가 돼서 점점 전국적으로 이 종교가 이제 퍼져나가요. 그래서 이제 2대 교주인 최시영이라는 사람이 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이 탄압을 받고 있고 많이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너무 억울하다. 우리가 뭐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인간적인 대우를 받기를 원한다. 우리도 모두 사람이고 백성 모두가 평등하다. 이 주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보려고 하는 것인데 뭐 이러면서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운동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공주, 뭐 전라도의 삼례 이쪽에서 운동을 일으켜요. 근데 이 운동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하죠. 주변에 있는 관아의 수령들 혹은 여기에 있는 지배자들한테 얘기해서는 통하지 않겠구나. 우리의 말을 관철시키려면 중앙의 왕에게 직접 우리 교주의 억울함을 풀어달라. 우리 종교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라는 거를 직접 전달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동학의 교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보은이라는 장소가 경상도도 가기 너무 쉽고 바로 밑에 전라도고 여긴 또 충청도고 그래서 이 모든 지방에 있는 농민들의 세력을 하나로 모아서 중앙으로 나가기가 굉장히 쉬운 허구군요. 곳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보은에다가 처음으로 본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동학의 첫 본부가 바로 보은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운동을 펼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동학농민운동의 시초가 되는 곳이다. 네. 이제 국가에서 여기 첫 집회를 열었던 자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비석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랬는데 바람에 쓰러지고 그런 이후로는 전혀 보수공사나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기는 하죠.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줄 만한 뭐 여러 가지 단체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그런 지역의 특성상 그런 곳이 아니다 보니 조금 그러네. 더 그런 걸 등한시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아쉽네요. 왜냐면 이쪽을 보면서 그랬거든요. 이제 관심 받긴 조금 아직은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도 이런 기념공원이 있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네. 그리고 동학농민 혁명을 했던 전적지들을 돌아다닐 때도 이게 이 자리야? 라고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거의 나침반 들고 찾아가서 해야 될 정도로 GPS가 필요하군요. 나라에서 관리가 잘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때는 정말 어디 논에 가가지고 여기야 그러면은 에 여기예요 뭐 여기야 여기 이렇게 거의 서울에 이 종로 쪽 돌아다니면 무슨 터 해가지고 조그만 돌들 있잖아요. 그게 거기 그런 데에 있고 그러면은 서울이야 워낙에 지금 뭐 1m, 2m마다 하나씩 무슨 터니까 그렇게 해놨다고 하지만 그런 역사적인 장소에다가 그렇게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게 해놓으면 사실 알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를 보러 가기도 어렵고 이런 관리가 조금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그래도 이 기념공원은 굉장히 안에 의미를 하나하나 담아두고 모든 조형물들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둘러보시는 거는 너무 좋을 것 같다. 여기 말티제 전망대인데요. 지금 전망대를 만든 거고 왼쪽에 보시면 이제 고개입니다. 말티제라는 고개. 네. 근데 너무 이쁘죠? 위에서 내려다 보면. 하지만 올라오는 지금 이게 처음에 썰은 고려의 태조 왕건이 속리산을 오면서 고개를 넘어가기 위해 길을 닦도록 지시하고 그 박석돌이라고 해서 울퉁불퉁한 돌 있잖아요. 그거를 다 깔으라고 했대요. 걷기 쉽게 올라가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4리나 깔았다고 하면 얼마나 길었겠어요. 올라오는 것도 힘들죠. 그리고 이거 차로 운전하기 힘들다고요. 초보 운전이 가장 힘들어하는 길 중에 하나래요. 그럴만하네. 예쁜데? 꺾이는 곳이 엄청나요. 저런 거 좋아해요. 이게 운전하는 사람만 재밌습니다. 뒤에 탄 사람 멀미하기 딱 좋아하는 길이죠. 그 고개인데요. 이제 여기에 전망대를 만들어서 아예 사람들이 좀 사진 찍고 기념하고 구경하기 좋도록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한번 가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 보은이라는 지역이 조선시대 때 세조가 속리산으로 한번 행차한 적이 있어요. 네. 정의품송. 그때 가마를 타고 오다가 여기는 말로 갈아타서 올라갔다라고 해서 말티제라고 부르는 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디서 어원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일단은 말 자체가 산마루 할 때 마루예요. 그 말은 말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설이 있다. 그만큼 이제 이야기거리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와볼만 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말티제 고개 한번 보고 나서는 이제 속리산 쪽으로 넘어옵니다. 속리산 쪽으로 넘어오면은 가장 좋은 게 이런 레포츠 체험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격이랑까지 여기 다 넣어놓기는 했어요. 짚라인이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지만 그러네. 다른 것들은 모노레일이나 스카이바이크 같은 거 있죠. 네. 이런 거 너무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스카이바이크 코스가 좋아 보인다. 그쵸. 진짜 내가 물론 다리는 힘들겠지만 너무나 진짜 그 숲속을 내가 그냥 온전히 느끼는 느낌일 것 같아요. 네. 아트레일 같은 경우에도 스타필드 같은 데 가면 스포츠 몬스터 이런 것들을 야외에서 즐기는 것 같은 느낌? 조금 더 무서울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즐길 수 있는 곳이라 아이들이랑 오거나 혹은 성인분들끼리 와도 전 짚라인 하나만 타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진짜. 스릴을 즐기는 걸 너무 좋아해요. 저는 막 스카이다이빙이나 이런 것도 너무 하고 싶은데 저랑 너무 친한 분이 스카이다이빙 하다가 잘못 떨어져가지고 3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제가 병문안을 간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는 약간 어머나. 괜찮을까? 네, 못 가겠는데 혼자 탄 것도 아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거는 조금 무섭지만 요런 레포츠를 너무 좋아하니까 요런 거 한번 가보면 좋겠다. 네,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정의품송이죠. 아마 이제 80년대생 분들은 그래도 정의품송을 완전체의 그 나무로 기억하고 있으실 거예요. 그러네. 왜냐면 교과서에 정의품송이 다 한 번쯤은 나왔었어요. 네네.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그렇고 93년인가요? 4년인가? 비바람 태풍 때문에 했었나?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서쪽이 완전히 잘리듯이 네, 부러지게 되면서 지금의 이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것도 국가유산 중에 하나니까 저 밑에 받쳐놓으신 거 보면 너무 가까스로 열심히 살리고 계시잖아요. 그쵸? 정의품송 생각보다 모르는 분들도 이제는 많더라고요. 교육과정에서 뭘 넣느냐 빼느냐에 따라서 알고 있는 것이 늘 바뀌니까요. 정의품송 같은 경우에는 세조가 이쪽에 또 며칠 머무를 때 가마를 타고 지나가다가 가마에 이 나무가 걸려서 전화 잡고 가마에 이 나뭇가지가 걸려서 움직이기가 힘들다 얘기를 하니까 이 나뭇가지가 스스로 이렇게
가지를 들어 올렸대요. 그래서 이게 아주 영험한 나무다. 너에게 내가 품계를 내리겠다. 그래서 말도 안 되죠. 정이품을. 그렇죠. 장관을 내렸다. 그래서 그냥 바람에 좀 나부낀 게 아닐까, 그쵸? 그렇죠. 그걸로. 그래서 마음이 많이 어지러웠구나. 아프기도 했었으니까 그런 마음을 좀 달래준 뭔가 너무 멋있는 나무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조카 죽였는데 뭐 그 정도는 어지러워야지. 아니 다른 말로 조카 죽였다고 하니까 저 이번에 드라마 원경을 엄청 재밌게 봤거든요. 저 못 봤어요. 아 그래요? 그 TVN에서 태종과 태종의 부인인 원경 왕후 민씨의 이야기를 그린 원경이란 드라마를 했어요. 그거에 대한 드라마를 했는데 물론 뭐 역사적으로 뭐 오점도 많고 오류도 많고 그래서 막 말이 많아요. 근데 저는 대부분의 역사를 다룬 드라마나 영화에서 왜곡은 무수히 있어 왔고 그거를 그렇게 보면 그냥 다큐멘터리로 만드는 게 물론 너무 좋은 드라마들도 많죠. 정도전도 있고 또 그 전에 여러 가지 좋은 이제 물론 사극들도 많지만 처음에 저는 좀 나올 때부터 드라마적인 사극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는 너무 재밌게 본 사극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애매한 부분이나 모르겠는 거 있으면 스스로 공부해야죠. 드라마로 봐야지. 네. 소재만 가지고 오는 맞아. 거지. 네, 맞아요. 거의 소재만 가지고 오긴 하지만 고려 말 조선 초잖아요. 그리고 이 정권을 가지고 새 왕조를 만들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다 보니 너무 재밌어요. 그 원경의 역할을 엄청 도드라지게 일부러 표현을 했거든요. 고려시대는 여성의 권위가 좀 높았던 맞아요. 시대고 이 가문이 이성계의 가문을 같이 도와주면서 조선을 같이 세웠는데 그러고 나서 이방원이 또 이 권력을 지키기 위해 했던 기록으로 보면 팽이라고 표현을 할 것인지 새로 세운 조선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하잖아요. 어떠한 가문이 득세를 하면 결국엔 또 왕권이 위협을 받으니까 본인이 그걸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쩔 수 없다는 선택이었던 걸 알았기 때문에 원경왕후의 입장에서도 그런 걸 겪고도 계속 왕과 자식을 낳지 않았나. 그러니까 사이가 되게 안 좋았으면 그 이후에 자식은 없었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그 이해도 있어요. 예, 굉장히 나이를 많이 먹어서도 자식을 낳거든요. 그런 걸 기반으로 만든 드라마인 것 같아요. 이들이 왜 사이가 계속 좋았나? 이들이 왜 동지의 애를 계속 가지고 있었을까?에서 좀 출발했던 드라마인 것 같아서. 원경하고 민씨도 결국 권문세족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집을 치는 거는 이방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뭐 그렇습니다. 제가 현대사를 볼 때는 뭐가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주 이렇게 조선시대 초반으로 넘어가면 어쩔 수 없었어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때는 왕권이라는 게 있었던 시대잖아요. 이방원이 모두를 죽이고 왕이 됐기 때문에 세종이라는 왕이 탄생했다. 맞아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 저는 세종에 대해서 되게 높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되게 좋았던 드라마다. 왜냐면 지금 워낙에 가족들을 많이 죽인 거라고 치면은 이방원을 따라올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다 죽였죠. 남긴 사람이 있나? 그러니까요. 세조가 정이품을 내려서 정이품송이 됐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소나무를 보면 그 몇백 년을 이어왔다라는 게 이제는 얼마나 그게 크고 대단한지 느껴져요. 그리고 지금의 공무를 보시는 공무원분들께서 저 나무를 지키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할까라는 게 지금은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집에 또 소나무를 기르다가 벌써 3그루 정도가 죽었어요. 소나무가 생각보다 역병도 잘 걸리기도 하고 그러면 빨리빨리 없애줘야 되거든요. 옮기니까. 그리고 물도 잘 타고 또 이번에 눈 많이 왔을 땐 눈 때문에 부러지껴가지고 반이 정말 날아갔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유지를 한다는 게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여야 되는 건지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시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죠. 속리산 하면은 경주하면 불국사 같이 속리산 하면 바로 이 법주사가 있습니다. 그쵸. 아, 정각도 많고 규모가 큰 절이네. 이렇게 싶어요. 근데 실제로 가서 봐야 진짜 얼마나 큰지가 느껴져요. 맞아. 이 되게 정각들이 정말 크거든요. 이거는 위에서 보여주는 사진이지만 가장 오른쪽에 2층짜리 건물 보이시나요? 네. 네. 이게 이제 대웅보전인데 이 대웅보전이 다른 절하고
규모 자체가 달라요. 7칸이면 진짜 엄청 크거든요. 7칸짜리 건물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규모, 또 뒤에 있는 불상, 원래 청동불이었지만 지금은 금을 입힌 이 금 불상이라든지 앞에 있는 목탑이라든지 또 다른 정각들 이런 것들을 보면 규모가 굉장히 큰 절이고, 제가 규모에 대해서 너무 혼자 흥분해서 얘기를 하느라 왜냐면 절을 다녀보면 정말 규모가 있고 짜임새가 있는 큰 절을 만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가다가 이제 실망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거고, 특히 뭐 전공을 하셨거나 관심이 되게 많으신 분들은 나 요거 보러 가는 거야, 아니면은 뭐 어떤 정각 보러 가는 거야, 아니면 나 요 보물을 보러 가는 거야, 이런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대부분 유명한 절을 갈 때는 다 기대하시는 바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실망시키지 않은 절이니 한번 가볼직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게 규모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네. 법주사는 신라시대 때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이때를 보면 경주 가면 성덕대왕 신종 있잖아요. 에밀레종. 네, 그 신라로 쳤을 때 이 성덕왕 때가 불교 문화가 굉장히 많이 융성하고 꽃을 피우거든요. 그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인도에서 유학하고 온 승려가 불경을 이제 가지고 와요. 아, 이 불경을 놓을 곳을 찾는 거죠. 어디다가 둘까 하는데 노새에다가 불경을 싣고 오는데 이 법주사 쪽에서 노새가 이제 주저앉았대요. 안 갔대요. 그걸 보고 아, 여기구나. 불법이 있어야 할 곳. 그래서 법이 여기 있다. 불법이 여기에 있다라고 해서 여기가 법주사가 됐습니다. 워낙 산세가 험준하기도 하고요. 이 불법을 잘 전파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많이 소실되기도 했고 중건하기도 했는데 가장 큰 소실은 바로 정유재란 때 거의 대부분의 전각이 탑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선시대 때 중건한 절이에요. 물론 성물들은 신라시대 때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네, 근데 정각들은 다시 세워지긴 했지만 유네스코 세계유산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지금 보이시나요? 목탑. 네. 네. 우리나라에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목탑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거의 가치가 신라시대 때 만들어졌던 걸 조선시대 때 중건했지만 인정을 해준 건 그때에 대한 자료들이 남아있어서 최대한 그거를 복원하려고 했고 그 조선시대의 기술로 이걸 복원했다는 걸 현대에서 인정하기 때문에 이게 세계유산이 된 거라고 보거든요. 이 절은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보가 3개, 보물이 13개. 천연기념물과 도지정문화재까지 보물 파티입니다. 중요한 거 몇 개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주사 팔상전입니다. 전이라고 하면 건물을 뜻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이거는 완벽하게 목탑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은 남아있는 게 석탑 위주로 맞아요.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처음에 중국에서 전래될 땐 다 목탑으로 전래가 됐습니다. 중국도 목탑을 처음에 만들었었고요. 이제 처음에 이 불교가 인도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중국으로 전래가 되면서 목탑이 많이 만들어져요. 또 그것을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처음에 목탑 형식을 만들게 된 거고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이제 우리가 고구려 때 탑을 거의 볼 수는 없지만 백제를 보시면 우리가 백제탑 중에 가장 오래되고 남아있는 게 사실 미륵사지 석탑이거든요. 네. 미륵사지 석탑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잘 생각해보시면. 목탑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석탑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목탑을 원래 원형으로 탑을 많이 지었고 그것이 이제 불에도 잘 타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도 나무가 많기도 하지만 돌이 좋은 게 많잖아요. 그래서 유지하기에는 돌이 더 좋다는 판단을 어느 순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석탑이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석탑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지? 목탑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야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저는 미륵사지 석탑의 모양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라 때까지도 목탑이 쭉 이제 이어져 오긴 했었기 때문에 황룡사 9층 목탑도 네, 그 목탑이 소실은 되었지만 그런 목탑이 있었고 근데 그거를 사실 증거를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진짜 형식이 어떻게 갖추어지고 규모를 갖출 수 있는지가. 왜냐면 다 기록으로만 남아있잖아요. 이게 없으면 다 문헌상에만 남아있는 목탑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정말 목탑이 존재를 했고 그것이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 때도 존재를 했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왜냐면 다 옛날의 형식을 그대로 따서 했을 테니까요.
근데 신기하네요.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도 저걸 복원을 저렇게 열심히 했다는 건. 근데 저는 늘 생각을 하지만 통치 이념으로서의 유교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이거는 백성들을 다 잘 추스르고 이 통치를 제대로 하기 위한 것의 유교지 전 불교를 억제했을 뿐 싫어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나라에 국한이 있을 때 혹은 솔직히 왕족의 병이 있거나 할 때 다 절에 가서 맞아요. 공양을 드리고 기도를 했거든요. 지금 세조도 여기 온 게 암자에서 수행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불교랑은 뗄 수는 없어요. 더 이상 불교라는 종교가 이 나라의 통치 근간을 흔들지 않게 확장을 막았던 것뿐이지 불교를 절대 등한시할 수는 없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왜냐면은 막 고려 때 이제 삼국시대 때는 그냥 궁의 옆에 맞아요. 궁처럼 절들을 막 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세력의 확장을 주니까 이거 왕권을 위협할 정도의 확장성이다 보니 이거를 이제 산 쪽이나 이런 걸로만 남겨둔 거긴 하지만 이런데도 공을 들일 수밖에 없었다. 좋은 절들은 늘 유지하고 남아있잖아요. 지금도 보면 그런 생각도 해요. 나라가 어려울 때, 뭐 고려 때뿐만 아니고 조선 때도 임진왜란, 뭐 정유재란, 뭐 아니면은 다른 나라들이 침범해 올 때 누구보다 앞장서서 싸웠던 건 승병들이거든요. 맞아요. 그렇고 그 승병들을 되게 두려워하기도 했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런 의미에서 일부러 불을 냈다는 얘기를 제가 봤거든요. 이 나라를 또 지켜주는 거는 불교의 가르침, 불법의 영향도 되게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팔상전에 대해서 탑이냐 목조 건물이냐에 대한 의견도 되게 분분했다고 해요. 현대에 와서도. 근데 68년에 해체 작업을 한번 해요. 그래서 다시 짜맞춘 거예요. 근데 해체를 하고 보니 여기 사리함이 나오거든요. 사리함에 이 기록이 나와요. 이거 탑이라는 기록이 나오고 이 지금 맨 위에 있는 것들도 완전 탑의 형식이에요. 가장 위에 상룡부도. 사실은 삼국시대 때는 워낙 이제 불교가 들어오고 성행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건물과 탑의 배치도 법칙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1탑 1금당의 딱 형식을 건물 하나에 탑 하나. 혹은 뭐 백제로 치자면은 건물 3개에 탑 하나. 뭐 아니면은 뭐 어느 시대 때는 건물 3개에 탑 3개. 이런 형식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 거를 미루어 보아 석탑이 없어요. 제가 생각했을 땐 이건 탑인데 근데 왜 이렇게 학자들은 분분했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건 석탑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각이 있는데 그 앞에 누가 봐도 탑이 있으면 이거는 탑일 텐데 그거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 사리함에 있는 기록을 보고 이게 탑이라고 이제 결론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목탑의 가장 큰 장점은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정각이나 마찬가지거든요. 팔상전이잖아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팔자는 깨우칠 팔자라고 해요. 근데 여덟 팔자라는 의미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석가모니볼이 사실 여기서 중요하다기보다는 8개의 그림이 있어요. 이 사면에 2개씩 해서 총 8개의 그림이 있는데 이 8개의 그림이 부처님의 일생을 담은 그림이에요. 우리가 절에 가면 절에 전각들의 벽에도 다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이것이 사실은 중세 스테인드 글라스랑 똑같습니다. 그러네요. 중세 스테인드 글라스도 건축비를 아끼려는 마음과 또 그림으로서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 종교를 알리는 역할 2개를 다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절에서도 그림을 그려놓는 이유는 그림으로 모든 걸 다 파악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그림이 8개여서 팔상전이기도 하고 깨우쳐라. 중생 너희들이 너희를 올가매고 있는 걸 깨트려라. 이런 의미의 팔상전이기도 합니다. 너무 아름답죠? 이게 가능하다면 구축 목탑 충분히 가능하죠. 이 규모도 어마어마한데요. 잘 나갔네. 당시 신라가. 그쵸. 전성기 때죠, 저 때가 딱. 네, 새를 막 확장하고 있을 때니까요. 수도 옆이 아닌데도 이러한 큰 절을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테지만 법주사가 사람이 많았을 때 스님이 3,000명이었대요. 그 정도로 큰 절이에요. 야, 이 산골에 네, 그러네. 어마어마한 절입니다. 전체 높이가 22.7m거든요. 그럼 좀 높이가 가늠이 되시나요? 네. 22m 자체가. 6, 7층짜리 건물이네.
위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은 팔상전 하나 보는 것만으로도 여기는 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여기서밖에 못 보는 건물이니까요. 여러 번 봤는데 의미를 모르고 봤어서. 다층 건물을 우리나라는 이제 점점 조선 와서는 거의 만들질 않고 단층 건물만 만드니까 거의 높아봤자 금정전 2층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물 보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석등이 있어요. 이 석등은 진짜 불을 밝히는 건 아니고 이제 부처님에게 불법을 밝히는 느낌의 등들이거든요. 이런 석등은 바로 팔상전 앞에 있는 석등입니다. 앞에 대웅보전 앞에 석등이 아니고요. 팔상전 앞에 석등인데 이거는 진짜 720년 성덕왕 때 만들었다고 추정해요. 그게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정확하게 사자의 모양이 잘 드러나 있진 않지만 투하작용으로. 네. 밑에 연꽃을 이렇게 엎어놓은 것 같이 생긴 걸 우리가 복리연이라고 하거든요. 네. 사자의 발 밑에 있고 사자가 이렇게 받치고 있는 거는 악련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봉긋한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보자면 이 하나의 연꽃을 사자가 나눠서 이렇게 들어버린 느낌을 주고 있어요. 제가 이제 어디서 봤는데 우리나라에 사자가 없죠. 없죠. 근데 상상력만으로 이 사자를 그려 혹시 수입 몇 마리 해오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조각해낸 것만으로도 그때 당시에 이런 문화를 느낄 수가 있고 네 예술 작품을 느낄 수 있고 이 사자가요 하나는 입을 벌리고 있고 하나는 입을 닫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오른쪽 그림에 네. 왼쪽 사진 잠깐 보시면 네. 왼쪽에 있는 사자가 입을 벌려서 이 가운데 이 틈이 더 큰 거예요. 오른쪽 사자는 지금 입을 다물고 있어서 틈이 없는 거고요. 가운데 틈 말고. 네. 이게 온만이 반매흠을 나타냈다고 얘기하기도 해요. 열과 성을 다해서 사자들이 이 석등을 바치고 있고 굉장히 위에 옥륜도 크잖아요. 그 지붕돌. 국보입니다. 이러한 신라시대 때의 석재 조각의 진수를 느낄 수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봐가지고 죄다. 다 그렇죠 뭐. 다시가 300년이 된 쌍사자 석등입니다. 지금 이거 지키려고 위에 덮어놓으신 것 같아요. 또 성련지라고 해서 부처님이 한테 보라고 만든 물 담는 그릇 같은 거죠. 진짜 사람이 먹었다기보다는. 큰 잔이구나. 네, 큰 잔인데 이것도 신라시대 때에 만들어진 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통일신라시대 때의 작품으로 보고 있고요. 내부를 파서 물을 담을 수 있도록 만들었고 사실은 옛날에는 물 담는 곳이 필요하기도 했잖아요. 불이 나면 또 금방 끌 것도 필요했기도 했고 평소에는 부처님을 위한 물이라고 한들 네, 필요에 의해서는 언제든지 쓸 곳이 또 필요하기도 했으니까요. 너무 이제 모양이 아름다워요. 실제로 가서 보시면. 다 돌이죠? 위에. 네, 다 돌입니다. 저 위에 좀 부서지긴 했지만 되게 정교하게 만들었었을 것 같은. 네, 맞아요. 굉장히 지금 봐도 이 정교함이 다 하나하나 살아있어요. 그리고 사실 불교는 진짜 연꽃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 흙탕물에도 절대 더럽혀지지 않는 그것을 추구하다 보니 항상 그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라는 뜻에서. 성악설인가? 그쵸. 왜냐면은 인간으로 태어났잖아요. 부처는. 본인의 그 마음들을 다 떨쳐내기까지의 오랜 수행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약간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이 위 세 개는 다 국보였어요. 국보를 한 지역에서 하나 보기도 힘든데 이 절만 가면 국보를 세 개나 볼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하고 이 보물들도 굉장히 가치들이 있어요. 보시면 처음에는 사천왕 석등입니다. 이것도 역시 통일신라의 작품이고요. 이거는 이 절의 가장 큰 정각은 대웅보전이에요. 대웅보전이라는 2층짜리 큰 정각이 있는데 그 정각 바로 앞에 이 석등이 존재합니다. 딱 보이시죠? 그래서 사천왕이 그려진 석등입니다. 이런 팔각으로 된 석등의 대표적인 양식이고요. 잘 보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딱 봤을 때 통일신라의 석등 형식 하면 딱 이게 생각날 수 있을 만큼 좋은 컨디션도 유지하고 있고 형태를 유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거가 나중에 정각을 보여줄 때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웅보전이 뒤에 있잖아요. 보통의 절에는 없는 저 계단이 보이시나요? 계단과 없나요? 심지어 네. 답도가 있어요. 답도라고 하는 것은 왕의 가마가 올라가는 길이에요.
보통 절에는 저런 게 없습니다. 근데 법주사에서는 이 답도가 보여요. 궁궐에서만 볼 수 있는 가마꾼이 가는 계단길과 가마가 가는 가마길 답도. 왕의 길이죠. 그래서 이것이 왜 있냐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근데 딱 봤을 때는 부처님을 왕으로 생각했다. 라는 해석도 있고. 네, 그런 해석이 가장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마의 열의 좌상 있습니다. 이름도 어렵다. 이거는 고려 초기의 마의 상으로 추측을 하고 있어요. 이거 맞다고 봅니다. 이 마레열의 좌상의 바로 옆에 다 조각이 되어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처음에 이 절을 세우신 분이 어떻게 이 절을 세우게 됐는지에 대해서 조각이 약간 돼 있어요. 그 말, 법전 막 네,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도 절에 가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불상을 보게 되거든요. 바위에다가 그린 혹은 바위에다가 세워놓은 불상은 다 마의 상입니다. 부처님이잖아요. 네. 마의 상이 보살님이 아니고 부처님일 때는 열애라는 말을 붙입니다. 마의 열애 상이죠. 근데 앉아있어요. 좌상인데 어디에 앉아있냐면 연꽃 의자에 앉아있어요. 그러네요. 되게 특이하잖아요. 아예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네. 안악내처럼 앉아있잖아요. 그래서 의좌상입니다. 특히 이런 불상의 이름들은 다 법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불상만 봐도 이게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을지 거의 다 추측할 수 있어요. 나중에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표로 하나. 한번 불상 특집 뭐 네. 아니면 좋아요. 건축 특집 뭐 이런 거는 탑 특집 뭐 이렇게 네네. 해서 주제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요런 거는 한번 알고 보면은 이런 이름 때문이구나라고 알기 좋으니까요. 고려시대 때 딱 불상답게 머리가 되게 크고 생긴 게 우스꽝스럽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고려시대 때는 이제 불상의 개성을 좀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 초창기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허리 너무 잘록하고 어깨 되게 넓고요. 목주름 색의 3도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주름을 표시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난 뭔가 이렇게 쇠 고리 같은 그런 장신구라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부처님한테는 3도가 있습니다. 머리가 뽀글뽀글 나발이 있는 것으로 보아 완벽하게 부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보살님이 아닙니다. 의상이잖아요. 의자에 앉아있는. 네. 의상을 이렇게 마애불로 장식해 놓은 것도 못 본 것 같아요. 진짜 보기 힘든 형태의 좌상이기도 하고 발가락이 다 보이잖아요. 네. 그러네. 네, 그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고려시대 때 만들었던 것 치고도 조무 조각이 잘 유지가 되고 그러네요. 있는 건지 연꽃 문양의 아름다움 그 다음에 부처님이 입고 계신 옷의 아름다움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되게 동그란 얼굴에 온화하고 부처님 귀가 굉장히 크죠. 네. 네. 그리고 큼직한 코, 두툼한 코, 그다음에 입술도 굉장히 두껍고 이게 딱 고려 초기 마애불의 형식이래요. 고려 사람들 독특하네. 근데 이거 하나 구경하는 것만으로 되게 오래 구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많이 안 올라가나요? 바로 있나요? 네, 바로 있고요. 커요, 근데. 6m입니다. 와우. 실제로 여기는 가서 보면은 이게 이렇게 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책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첨성대랑 반대다. 약간 사실적이지 않은 부처님의 모습을 미루어 보아 딱 보면 이거 고려 때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보시다 보면 이게 다 느껴져요. 이게 어느 시대 때 건지 대충 추측이 가능하거든요. 가장 중심이 되는 정각입니다. 법주사의 대웅보전이 되겠습니다. 엄청나게 큰 건물이라서요. 혹시 우리나라에 3대 전각이 있어요. 불교계. 무량사의 극락전이 있고요. 화엄사가 진짜 또 정각이 크거든요. 화엄사의 각황전이 있고요. 또 법주사의 대웅보전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규모 면에서는 3대 전각이라고 불릴 만큼 좀 크고요. 보통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이 있으시면 대웅전이나 대웅보전에는 석가모니 불만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거의 대부분은 그렇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안에는 소조 비로자나불 비로자나 삼불좌상이 있습니다. 네. 어려워. 자, 보시면 다른 거는 안 보셔도 되지만 비로자나 불이 중심에 있는
3불이래요. 3명 다 부처님입니다. 아. 보통은 우리가 이제 정각에 들어가면 부처님이 가운데 있고 양쪽에는 이거를 협시하는 이제 보살님들이 계시잖아요. 협시보살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여기에는 3명의 부처님이 다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한번 살펴볼까 해요. 삼불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불교가 그 인도의 대승불교 사상에서 온 거라고 해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삼신불.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해서 요 삼신불을 모시는 사상 자체는 대승불교에서 왔다. 대승불교는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뭘 하는 게 대승불교인가요? 스승이 자기 스스로 하는 거죠. 깨우치는 거고. 그래서 여기 이 세 부처들이 모두 다 세상에서 하는 역할이 달라서 손모양이 다른 네, 건가요? 맞아요. 부처님 한 분 한 분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가장 본존불 가운데 계신 불은 비로자나불이라는 부처님이에요. 비로자나불이 뭐냐? 부처님의 진리가 빛이 되어서 딱 형상화됐을 때 그거를 부처님으로 딱 만든 거예요. 좀 어렵죠? 네. 부처님은 한 분이지만 여러 상황에 따라 여러 형태로 존재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손오공인가? 진리 그 자체일 때를 형상화한 걸 비로자나불이라고 합니다. 네. 진리 그 자체.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이랑 비슷하네. 그럼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그거랑도 비슷하네. 힌두교의 중심이 뭐죠? 하여튼 그거랑 비슷하네. 거기도 하나인데 여러 개로 분리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는데 그런 느낌도 있네요. 네, 맞아요. 비로자나불 하면은 그 진리, 그 다음에 진리를 깨우칠 때 그 빛, 광명, 그 자체를, 태양,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하거든요. 손의 모양은 이거예요. 한 손을 한 다른 손이 감싸주고 있는 직권인이라는 수인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 직권인이냐? 중생과 부처는 하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어렵다. 근데 그렇게 외우면 좀 쉽지 않나요? 네. 그럼 그냥 이렇게 한 분들을 보기는 힘들어요. 우리나라에 그렇게까지 많이 비로자나불이 있진 않거든요. 대부분 석가모니 불이 존재하시니까. 네. 이런 수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자나불임을 아는 겁니다. 네, 손 모양에 따라 부처님의 이름이 달라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하신 분? 이거는 아미타불이에요. 아미타라는 곳은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서방정토, 천국입니다. 그곳에 있는 부처님이에요. 너희가 열심히 참선하고 수련하면 누구나 다 이쪽에서 극락왕생하고 살 수 있어. 그거를 관장하는 불이 바로 아미타불이고요. 비로자나불은 대적광전이라는 곳에 보통 모셔져 있고요. 비로전 아니면 대적광전 이런 걸 보신다면 비로자나불이요. 제가 말했듯이 대적광이잖아요. 네, 비로전이고요. 아미타불은 아미타전, 극락전. 우리나라로 치면은 무량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미타로 가려면 엄청나게 많은 곳을 거쳐야 이제 그 아미타로 가는데 그거를 우리나라로 말을 하면 무량, 수가 끝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무량수전이라는 곳도 다 아미타불이 모셔져 있는 거예요. 네. 극락전, 무량수전, 아미타전 보시면은 다 여기에는 아미타불이 모셔져 있구나 한데 이 아미타불은 중생에게 직접 정말 좋은 마음으로 깨달음 혹은 복을 내려주시는 부처님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 아미타불의 수인은 아미타 구품인이 있어요. 3개의 기준으로 다시 9개로 쪼갠 손의 위치가 막 있거든요. 근데 그 위치가 왜 이렇게 복잡하냐.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서 하고 왼쪽은 또 여기가 뭐 왜 이 조합이 있느냐라고 하면 중생은 여러 종류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세분화시켜서 나눠서 너에게 맞는 구제 방법을 내가 주는 부처님. 애니어그램이야? 9개를 하니까 되게 막 네. 희한하다. 그래서 원래 아미타불을 모시는 또 옆에 보살님들이 계세요. 관세음 보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하잖아요. 그 관세음 보살인데 관세음 보살도 저 너무 힘들어요. 저한테 좀 맞춰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면은 바로 출동할 수 있는 보살님이거든요. 중생에게 바로 오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세음 보살을 좋아해요. 그래서 관세음 보살만 모셔놓은 정각을 따로 만들어요. 그게 관음전, 원통전. 원통
원통보전 이런 이름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면 그 정각은 불상이 아니고 보살님이 계시는구나. 근데 그게 관세음 보살님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비슷하죠. 뭔가 통하죠. 아미타불과 관세음 보살이 통하는. 그러니까요. 이거는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불교 아닌 사람도 다 외우고 있잖아.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관세음 보살. 보살.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중생에게 조금 더 다가가고 친근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나. 네. 싶습니다. 대승불교 맞네. 이 관세음 보살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네. 정토 사상에 의해서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이런 썰이 있대요. 관세음 보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석가모니보다 먼저 부처님이 됐는데 중생을 구제하고 싶어서 스스로 부처임을 포기하고 보살이 되어서 중생 곁에 가서 중생을 끊임없이 구제해 주려고 하려고 만들어진 게 관세음 보살이다. 네. 그래서 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가르침을 받고 좋아하지 않나. 하나는 석가모니불 아닌가요? 일반적인. 네, 가장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왼쪽에 있죠. 네. 보통은 석가모니불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손의 모양이에요. 그러네요. 네, 특히 요거. 항마 촉지인입니다. 꼭 여기를 가시면은 이게 연결이 되실 거예요. 법주사를 가면 이 팔상전에 항마를 하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을 때 이제 보리수 나무 밑에서 이제 보리수들을 얻어가지고 그 위에서 또 이제 밑에 깔고 그 위에서 자신이 이 모든 수련을 하는 과정에서 악마 마구니들이 막 자기를 괴롭혀요. 근데 마구니들이 나를 괴롭히고 그거를 마구니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마라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마왕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게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이건 외부적인 존재건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존재들을 내가 물리치고 깨달음을 얻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누가 증명해 줄까? 내가 이것들을 다 물리쳤다는 것을. 네. 근데 물리치고 나서 이 마라라는 악마가 제가 이제 기독교적인 표현에서 하면 악마라고 하죠. 마왕이 여자의 자식이 3명이 있었는데 그 부처를 홀리기 위해서 자식 셋을 보내요. 근데 나는 그거에도 흔들리지 않겠다. 항마를 하는 장면이 그 그림의 팔상전에 있거든요. 마구니들을 물리치고 나는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느냐라고 했을 때 땅이 막 흔들리고 그 마라가 보낸 여자들이 갑자기 늙은 노인이 되고 막 그렇게 변화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땅을 가리키는 거는 마구니들을 막고 있다 내가 대신 너희들을 위해서 막아주고 있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 나한테 기도를 열심히 하면 내가 이 악마들을 막아줄게. 마왕이라는 것들은 결국 내 안에 있는 마왕일 수도 있고 외부적인 것들일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석가모니, 아미타불, 비로자나불이 다 모셔져 있는 대웅부전이었습니다. 크니까. 각자 마음에 드는 부처님께 절을 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전 기질적으로 비로자나불입니다. 아 그래요? 우리나라는 사실 아미타불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원효대사가 아미타 신앙을 우리나라에 가지고 절을 많이 세웠기 때문에 원효가 만든 절은 거의 다 아미타를 또 많이 있다.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거기도 아미타불이 모셔져 있어서 무량수전인 거거든요. 되게 유명하잖아요. 또 안동의 봉정사 극락전 네 아미타불이니까 총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편이다. 네. 자 법주사의 원통보전이 있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세음 보살님이 계신 다른 건 모르셔도 되고요. 부처님하고 보살님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라고 했을 때 머리에 뭐 쓰고 계시면 보살입니다. 부처님은 나발이라는 머리카락만 가지고 계시고요. 화려하면 보살입니다. 중생에게 가장 다가가려고 하고 중생의 구제에 워낙에 많이 힘쓰시는 분이 바로 관음보살이기 때문에 이 원통보전을 따로 만들어서 관음보살, 관음전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보물입니다. 아까도 봤던 불상, 지금 봤던 불상 다 조선시대 때 만든 거예요. 다시 만들면서. 그래서 조선시대 때의 불상을 만드는 기술을 알 수 있는 그러네.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이제 남은 보물들은 철학이 뭐냐면요 가마솥이에요. 근데 이 가마솥이 그 3,000인분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솥입니다. 와우. 엄청나죠. 이거 신라시대 때 만들었대요. 와 지금보다 낫다. 군대에선 찌는데 저거 밥을 높이 했잖아. 1.2m고요. 와 빠지면 직경이 2.7, 둘레는 10.8m라고. 와우.
이 법주사의 규모를 저기다 밥 진짜 어떻게 했는지 되게 궁금하다. 통일된 신라시대 때의 법주사의 규모를 알 수 있는 철화기고요. 자, 괴불탱은요, 물론 이제 고물이기도 하지만, 괴불탱 같은 경우는 언제 쓰냐? 절에서 큰 행사가 있을 때 앞에 걸어 놓으려고 써요. 어디 벽에다가 걸어놓는다기보다는 부처님 불상이 나올 순 없잖아요. 네, 보살이나 이런 부처님을 걸어놓는 역할을 한다. 이거는 대웅전에 보관되어 있는 탱화고요. 가로가 6.5m, 세로가 14.5m의 대형 괴물탱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요 기둥만 하다고 보이겠지만 가로 6.5에 세로 14.5면은 엄청나네.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는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저거 볼 수 있어요? 근데 보물이라서 이거 성보박물관에 걸어놨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렇겠네. 성보박물관을 못 가가지고 어지간해서는 저 밖에다 안 걸어놨을 것이고 네, 못 걸어놓고요. 건물이 어지간히 크지 않으면 맞아요. 괴불탱이긴 한데 화려한 걸 보면 보살 같기도 하고 네. 그러네. 불상이라고 하기엔 조금 그렇죠. 보살상이라고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멋있죠. 네. 법주사에 원래 미륵대불이 있었대요. 청동으로 만든. 이건 지금 다 현대에 다시 만든 거고요. 미륵대불이 있었고 철 단간지주까지 다 있었는데 그 당시에 큰 미륵대불을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청동이나 그런 철이 들어갔겠어요. 이 많은 철이 왜 없어졌었냐? 왜 이걸 현대에 다시 만들었냐? 조선시대 흥선대원군이 경복궁 건립을 위한 당백전을 발행하기 위해 진짜? 여기 있는 불상을 가져다가 다 녹여서 당백전을 주조했다. 다시 만들어요. 처음에 시멘트로 만들었다가 이거 원래 청동이니까 청동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2000년대 이후에 때도 싹 벗기고 금박 해놓은 게 자꾸 벗겨지잖아요. 다시 금박을 칠해놔서 지금의 미륵대불이 됐습니다. 사실 법주사는 처음 만들어질 때 미륵사상으로 만들었어요. 사실 미륵사상이 뭐냐면은 기도 열심히 해, 참선도 열심히 해, 그러면 너희도 부처가 될 수 있어. 궁예. 입니다. 네, 맞아요. 궁예가 미륵. 네, 맞아요. 자칭 미륵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이 백성들한테는 이 미륵사상이 제일 매력적이거든요. 너희가 미래에 너희도 부처가 된다.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어. 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삼국시대 때 만들어져 있는 서 있는 부처님은 다 똑같은 손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요거죠. 보이시죠? 통인이라고 합니다. 다 통일되게 이 손 모양이라 통인이에요. 서산마의 삼존불가도 요 모양. 서 있는 불들은 다 요 모양입니다. 근데 이거는 시무해인 여원인이라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를 다 포용해 줄게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미륵대불이 있는데 제가 요거를 이제 한 건 그 의미를 아시라고. 현대적으로 만들어졌다. 왜 저렇게 만들었냐라고 하시면 예전에 있던 게 녹여서 없어져서 다시 이제 만든 것이다. 네. 여기 속리산 바로 앞에 숲 체험마을 있어요. 자연휴양림 같이 예약해서 하는 건데 그쵸, 속리산을 느끼기 가장 좋죠. 숙박을 하실 거라면은 예약해서 하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가 그렇게 좋다고 해서 저 지금 여기 너무 가보고 싶어요. 나인밸리라고 숙박 시설인데 리조트처럼 되게 잘 돼 있대요. 깨끗하고 가족 단위로 가기 너무 좋고 산이 폭 안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네. 도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런 첩첩산중 산골에 이렇게 잘 돼 있는 곳이 있어? 약간 외국에 온 느낌인데 이런 느낌을 주는. 한번 여기를 관광하러 가실 때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맛집을 제가 많이 소개받지 못했는데 여기 청솔가든이라고 있대요. 보은에. 여기 돼지갈비 너무 맛있었다고. 네. 잎새쌈밥도 자연스러운 맛이어서 가족들이랑 가시기에 좀 튀는 음식은 여기는 별로 없어요. 사실은. 네. 다 무난무난하게 산채 정식들이 위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위주로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신라식당. 이 보은의 백년가게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신라 딱. 보은의 정체성 아닌가요? 그러네요. 조미료를 쓰지 않는 산채 정식을 파는 집이니까 한 번쯤 그래도 보은에 왔으면 여긴 가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보은이 옛날에는 수학여행 명소로 각광을 받으면서 관광객이 많았지만 지금은 사실 등산객들 말고는 크게 관광으로 오시는 분들이 없고 사실 이렇게 역사에 더 관심이 없잖아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다 보니까 특산품을 뭘 할 것이냐 해서 이긴 것이 바로 대추입니다. 보은은 대추가 유명해요. 그래서 보은 가면
대추빵, 대추 닭강정, 대추 냉면, 뭐 다 대추구나. 사방간데 다 대추입니다. 제주도 그래서- 가면 귤. 네, 그래서 대추 한번 드시고 오시는 것 네, 추천드리고 결초보은 시장 가셔서 보은시장의 상징적인 시장이 결초보은시장 갑자기 그게 연결이 되나? 그냥 보은이어서 이름을 잘 지었다. 결초보은시장 가셔서 맛있는 먹거리도 많이 드시고 대추도 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보은은 여기까지 아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